그날은 새 차를 뽑는 날이었다. 동네 이웃들과 친척들이 구경하러 와서 북적거렸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 이 차를 사게 되었으니 이제 아들네 식구들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친정에 갈 때는 얼마나 떳떳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차 앞에 다가가 보니 조수석에는 며느리 서연은 며느리 즉 장모님이 버젓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우쭐해 보였다. 뒷좌석은 그분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우쭐해 보였다. 이거 칠순 차 아니니? 왜 나는 자리가 없니?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차에 타면 불편해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세요. 제 장모님이 조수석에 앉아야 체면이 서죠. 그 순간 내 귀에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심장은 칼에 찔린 듯 아팠다. 나는 김순자, 올해 72세다. 그날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저녁죽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가을바람이 불어와 방안이 조금 쌀쌀했다. 나는 스웨터를 바싹 여몄다.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 내 아들이었다. 엄마, 저희 차 사려고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미 결정된 일을 발표하듯이 안부 인사도 없었고 밥은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숟가락이 있던 죽이 다시 그릇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죽에서 거품이 일었다. 나는 물었다. 차는 왜 사니?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지 않니? 엄마, 요즘 누가 차 없이 살아요? 준호는 전화 너머에서 약간의 짜증을 섞어 웃었다. 회사 동료들은 다 차를 몰고 출근하고 모임에도 가족들을 태우고 차로 가요. 서연이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차를 몰고 데려다 주는데 우리 집은요? 택시 타면 다들 무시해요. 애들 학부모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차 없으면 정말 망신이에요. 그는 망신이라는 말을 연거푸 뱉어내는데 마치 그 망신스러운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일시불로 다 살 수 있는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둔 듯 그 어조는 당연하다는 듯했다. 내 손바닥에 땀이 났고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마음이 순간 철렁했다. 이건 노후 자금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집을 살 때 나는 이를 악물고 은행에서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찾아 계약금을 냈다. 서연은 그때 입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돌아서서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라며 웃었다. 마치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자기들이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들러리쯤 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후 나는 그들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었다. 밤새도록 안고 다니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 용품도 다 내가 사러 다녔다. 그런데 서연은 내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고 싫어했고 준호도 거들었다. 엄마 방식은 너무 낡았어요.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작년 추석에는 유명한 떡집에서 송편 두 상자를 사서 가져갔다. 줄을 서서 어렵게 산 것이었다. 서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기름진 건 어르신들이나 좋아하죠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매번 나는 참았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만의 방식이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점점 더 싸늘해졌다. 나는 식탁 위의 죽을 쳐다보며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전화 너머 준호는 계속 말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이 말은 너무나 익숙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이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를 내가 언제 누려봤을까? 준호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무슨 차를 사려고 하니? 수입 7인승이요.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 아주 멋져요.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그런 차를 샀는데 몰고 다니니 정말 폼 나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런 차 한 대 있으면 나중에 친척들 경조사에 갈 때도 얼마나 빛나겠어요. 경조사? 나는 그 말을 되뇌며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는 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편리한 외출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서연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거였어. 내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치 이 말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응 하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가락이 차가웠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가서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열쇠는 늘 내 목에 걸려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몇 권의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집을 채놓아 조금씩 돈을 모으고 내 연금을 더해 지난 몇 년간 1억 원을 넘게 모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 같겠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돈은 다른 사람에게 쓸 돈이 아니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고 병원비이고 장례비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통장을 넘겼다. 통장의 숫자들이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눈동자 같았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준호와 서연에게 주지 않으면 분명 내가 인색하다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편애한다고 말할 거야. 그때는 손주도 못 보고 아마 집 문턱도 못 넘게 하겠지. 하지만 주면 나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 셈인데, 마냥 내가 어느 날 쓰러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돈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몇 년 전 옆집 박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자식들이 돈이 없다며 이틀을 미루다가 결국 돌아가셨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스스로 뒤실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준호의 말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는 내 귓가에는 준호의 엄마, 요즘 차 없으면 너무 망신이에요라는 말이 맴돌았다. 망신이라니, 나는 평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망신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는 내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무 창문이 삐걱거렸다. 나는 일어나 불을 켜고 통장을 손에 쥐고 그 숫자들을 노려보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이건 마지막 돈이었다. 주말 서연이 전화해서 자기들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엄마, 꼭 오셔야 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이 저녁 식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준호가 며칠 전 전화로 차 이야기를 꺼냈으니 지금 나를 부른 것은 직접 만나서 확실히 해두려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과일 한 봉지를 들고 갔다. 집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웃으며 나를 맞이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빠르게 화면을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번쩍이는 수입 고급차가 보였다. 그녀는 고물을 소개하듯이 말했다. 이 차를 몰고 나가야 폼이 나죠. 안 그러면 애들 학부모들이 우리 집을 비웃을 거예요. 내 가슴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이 차는 가족의 편리한 외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엄마, 이 차는 7인승이라 공간도 넓고 멋져요. 나중에 애들 친구들이랑 소풍이라도 갈 때 우리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으면 바로 우리 집이 폼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준호도 옆에서 거들며 내게 반찬을 덜어주면서 말했다. 엄마, 요즘 친구들은 다 큰 차로 바꿨어요. 우리가 안 바꾸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라도 오면 차 한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좀 통 크게 써야죠. 내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다. 마음이 싸늘해졌다. 뒤처진다는 말이 그들 입에서는 엄청난 쥐약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혼자 고수를 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말할 사람도 없이. 그때 누가 나를 망신스럽다고 생각했을까? 누가 내 체면을 신경 썼을까? 서연은 계속 차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이 수입차는 옵션도 좋고 안전성도 뛰어나요. 특히 몰고 나가면 남달라 보이죠. 엄마, 이 헤드라이트 좀 보세요. 보석 같지 않아요? 이거 제 친구 남편이 얼마 전에 뽑은 거랑 같은 모델인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나는 듣는 내내 짜증이 났다. 그녀가 말하는 건 차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누구에게 자랑하는 걸까? 자기 친구들에게,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사야 한다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다. 마음속은 경란이 일었다. 사실 나는 그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을 탓하지 않았다. 누가 떳떳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가 괴로운 것은 그들 마음속에 나는 그저 돈을 뽑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엄마라고 부르다가 돈을 안 주면 낡은 사고방식에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식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웃음소리가 내 귀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다. 얼마 전 밤이 떠올랐다. 기침이 심해 기관지염이 도져서 준호에게 차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는 엄마, 저 재택근무 중이니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했다. 나는 택시를 타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의지할 곳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비상금, 지갑일 뿐이었다. 엄마! 준호가 갑자기 내 손을 톡톡 치며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저희 일시불로 살 수 있어요. 이자도 아끼고 한 번에 차를 가질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또 이 말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늘 나중에 효도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대체 언제일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릴 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미간에는 조급함이 더해져 있었다. 어릴 적 그가 넘어져 울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 나는 가슴 아파 밤새도록 그를 위해 국수를 끓여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말을 할 때 눈빛이 흔들렸고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만 유난히 생기가 넘쳤다. 엄마, 그냥 저희 작은 가족을 위해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리고 이 차는 엄마도 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슈퍼 가거나 병원 갈 때 저희가 모셔다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녀는 가볍게 말했다. 마치 이 차가 정말 나를 위해 산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반찬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 위는 환하게 밝았고 음식은 풍성했지만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에는 통장 속 그 숫자들, 내 삶의 전부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기대감, 심지어 약간의 강요가 담긴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있었다.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이기적이다. 엄마는 우리를 이해 못한다. 엄마는 우리 체면을 안 세워준다. 그때 내 손주도 아마 못 보게 할 것이다. 내가 승낙할 수 있을까?
승낙하면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내놓는 셈이다. 나중에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까? 젓가락이 그릇 안에서 한 바퀴 돌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얼버무렸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이 나오자마자 내 가슴은 돌덩이가 막힌 듯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서연은 즉시 활짝 웃으며 휴대폰을 들고 식탁 위에 음식을 찍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올릴 거라고 했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눈빛은 반짝였다. 마치 이미 그 차에 앉아 친척들 앞에서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준호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현명하시네요. 차 나오면 제일 먼저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갈게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그날 저녁은 거의 먹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쎄하니 불어왔다. 나는 외투를 바싹 여몄다. 손에는 긴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바람보다 더 싸늘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지난 세월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아들은 결국 친자식이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매번 내 뺨을 때렸다. 그날 준호가 아침 일찍 내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차 매장에 가서 계약서 작성해야 해요. 영업사원이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 있는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마치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사실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 마치 함정의 말을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 마치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자동차 매장은 생각보다 컸다.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고 바닥은 반짝거려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입구에는 거대한 짐승처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차갑게 빛났다. 나는 준호와 서연의 뒤를 따랐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엄마, 바로 이거예요. 준호는 신이 나서 나를 검은색 7인승 차 앞으로 끌고 갔다. 손바닥으로 차 보닛을 두드렸다. 마치 이 차가 이미 자기 것이라도 된 것처럼. 서연도 웃으며 말했다. 이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양복을 입고 이빨이 보이지 않게 웃는 영업사원이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차는 요즘 인기가 많아서 일시불로 결제하시면 바로 수속 진행 가능합니다. 엄마, 빨리 카드 긁어요. 준우가 나를 테이블 앞으로 밀치며 내 손에 은행 카드를 쥐어주었다. 서두르세요. 꼬물거리다 차 놓치면 골치 아파요. 내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은행 카드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돌덩이가 손바닥을 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 긁는 낮은 소리가 울릴 때 내 심장은 칼에 베인 듯 아팠다. 그 숫자들은 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음은 텅 비었다. 이어서 계약서 작성이었다. 영업사원이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계약서를 놓고 펜을 건넸다. 어머니, 여기 차주 이름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일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했다. 준호가 다가와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빨리 사인해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요. 서연은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보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나는 펜을 종이에 대고 차주 성명 칸을 응시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아들 이름으로 써라. 괜히 그들이 화낼 나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이건 너의 마지막 보루다.
다시는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고 했다. 내 호흡이 가빠졌고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펜촉이 잠시 흔들렸다. 마침내 나는 온 힘을 다해 세 글자를 또렷이 적었다. 김순자. 계약서는 두 부였다. 영업사원이 다가와 두 번째 서명을 요청했다. 나는 첫 번째보다 더 또렷하고 정갈하게 이름을 썼다. 한 획 한 획이 스스로에게 주는 보장 같았다. 수속을 마친 후 영업사원이 정중하게 차를 따라주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멋진 차를 사셨네요. 나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완전히 억눌리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돈을 낼 때마다 늘 참고 견디며 돈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멸시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자동차 매장을 나설 때 햇살이 눈을 시리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순자야, 이번엔 정말 어리석게 굴지 않았어. 준호는 앞서 걸으며 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계속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차 샀다. 일시불로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얼굴은 차가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뒤를 천천히 따랐다. 아파트 단지는 금세 시끄러워졌다. 자동차 매장에서 새까만 7인승 차를 현관 앞에 가져다 놓았다. 도색은 눈부시게 빛났다. 이웃들이 오르르 몰려들었다. 와, 이 차 멋지다. 일시불로 샀나 봐. 나는 속으로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어떤 사람이 준호가 출세했네. 이렇게 좋은 차를 사다니. 라고 말했다. 나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웃었다. 마음속을 시큼하면서도 달콤했다.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차 앞으로 걸어갔다. 드디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집 차를 탈 수 있겠지. 더 이상 쓸쓸히 걸어다니는 할머니가 아니겠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마 내 마음이 콩 내려앉았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서연의 어머니가 버젓이 앉아 계셨다. 그녀는 새빨간 외투를 입고 얼굴에는 두꺼운 화장을 한 채 거만한 자세로 문턱을 잡고 있었다. 마치 자기 신분을 남들이 모를까봐 걱정하는 듯이.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심코 말했다. 이거 7인승 차 아니니? 나는 어디 앉니?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뒷좌석이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선물 보따리와 음료수 보따리가 가득 쌓여 있었다. 심지어 가운데 좌석까지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은 반쯤 식어버렸다. 분명 7인승인데 나를 위한 자리는 한 석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이렇게 많은 자리 중에 왜 나는 자리가 없니?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 그렇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차에 타면 불편해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세요. 제 장모님 같은 분이 조수석에 앉아야 체면이 서죠. 자전거 타고 가세요. 이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칼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수군거렸다. 또는 그 엄마가 냈을 텐데 결국 자리가 없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인정머리 없네. 내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나는 그 거만한 얼굴을 바라봤다. 준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마치 나를 밖에 내쫓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서연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엄마의 스카프를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쳐들고 마치 하늘 아래 최고인 양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아려왔다. 지난 세월 나는 죽기 살기로 돈을 아꼈다.
언젠가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결국 나는 아들에게 돈을 주었고 그들은 나를 망신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졸린 듯 막혔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고 나는 갑자기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졌다. 어떤 사람이 나지기 말했다. 돈 낸 엄마는 오히려 자전거 타고 돌아가야 한다니. 그러게 말이야. 친정 엄마는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네. 요즘 노인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 이 소리들이 송곳처럼 내 귀에 박혔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마음속은 불타는 듯했지만 눈물은 억지로 참았다. 엄마, 꾸물거리지 마세요. 준호가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짜증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는 자전거 타고 먼저 집에 가세요. 저희는 가야 해요. 그 순간 내 가슴에 어떤 기운이 치밀어 올라와 나를 찢어발길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으로 작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어 가죽이 찢어질 뻔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 차에 타기를 원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 차는 그들이 자랑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였고 나는 그저 돈을 내는 도구였다. 자전거 타고 가세요. 이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내 고막을 울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좋아, 자전거 타고 가라고. 그래,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들고 있던 작은 가방에 손을 넣어 보았다. 몇 장의 종이와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다.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준호야.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다. 대충 얼버무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천천히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툼한 서류가 햇살 아래서 하얗게 빛났다. 다들 제가 자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다들 이 차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을 차보닛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읽었다. 차주 김순자? 그 목소리가 공중에 터져나왔다. 정말 그분 이름이네. 차가 할머니 것이었어? 어쩐지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한다 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입가에 미소가 얼어붙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으로 차문을 꽉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 거만한 자세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었다. 눈을 크게 뜨고 차량 등록증을 쳐다봤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갑자기 차가운 쾌감이 솟아올랐다. 지난 세월 그들은 나를 늘 현금인 축이 취급했다. 집 살 때도 내가 돈을 냈고 아이 돌볼 때도 내가 힘을 보탰다. 심지어 이 차값도 내가 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차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직접 보았다. 나는 그 계약서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다.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차 열쇠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나 앉을 자리 없으면 이 차 너희도 몰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나는 열쇠를 가방에 넣고 가방끈을 잡고 사람들 밖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내 뒤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나직이 수군거렸다. 대단하다. 그래야 돈 쓴 보람이 있지. 꼴 좋다. 노인의 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줬네.
준호가 두 걸음 쫓아와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나는 휙 하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뭐가 보기 흉해? 나더러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한 게 보기 흉하지 않아? 그는 내 눈빛에 움찔하며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곧장 길가로 가서 택시를 잡았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내밀어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가방을 무릎에 놓고 차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나는 차창 밖을 한번 내다봤다. 준호는 차 옆에 멍하니 서 있었고 서연의 어머니는 여전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파랬다가 하였다가 했다. 이웃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졌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등에 짊어졌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가방 속 열쇠를 만져봤다. 차가운 촉감이 내 마음을 안심시켰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들의 당연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었다. 택시는 점점 멀어져 갔고 시끄러운 소리는 뒤로 사라졌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사건이 있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집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쌩하니 불어와 창문이 덜그럭거렸다. 마음은 모처럼 고요했다. 며칠 동안 나는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을 계속 꺼내보았다. 그 위에 김순자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내 마음은 비로소 안정감을 찾았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복도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문을 맹렬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문 열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호의 목소리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문 밖에는 서연의 목소리도 들렸다. 날카롭고 조급했다.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문 열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걸레를 내려놓고 문 앞으로 갔다. 문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해서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차는 사놓고 우리를 외면하다니. 나는 스무스물 지었다. 무슨 우리를 외면해? 분명 그들이 나더러 자전거 타고 가라고 했잖아.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에 기대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문 밖에서 해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차는 제가 써야 하는 건데 엄마 이름으로 해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남들이 알면 다 저를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조급함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내 가슴이 은근히 아려웠지만 나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값은 누가 냈니? 너는 모르니. 그건 엄마가 원해서 주신 거잖아요. 준우가 소리쳤다. 엄마가 계약금 내주고 아이 돌봐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당연하다고? 나는 되물었다.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는 내가 너한테 현금 인출기 역할이나 하러 온 줄 아느냐? 문 밖은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사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침묵을 깼다. 그 노인이랑 말 섞지 마요. 그냥 돈에 환장한 노인이에요. 분명 애들 때문에 차 사는 건데 자기 이름으로 해놓겠다고 우기지 않나. 나중에 누가 자기 노후를 돌봐줄지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때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지 두고 봐요. 그녀의 한마디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돈에 환장한 노인이라니. 나는 평생 그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집 살 때도 돈을 냈고 아이 돌볼 때도 힘을 보탰다. 심지어 이 차값도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는 내가 돈에 환장한 노인이라니 내 가슴이 계속해서 아려웠다.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말이 맞아. 나는 나중에 누가 내 노후를 돌봐줄지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나는 너희에게 노후를 맡길 수 없어.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차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알면 다 저를 비웃을 거 아니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즉시 눈을 깜빡여 눈물을 삼켰다. 준호야, 내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호했다. 너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더러 자전거 타고 가라고 했지. 그 순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겼어. 문 밖은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소리쳤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나는 갑자기 비웃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돈은 내가 냈고 차는 내 거야. 차를 가지고 싶으면 돈을 돌려줘. 이 말을 마친 나는 손을 뻗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안에서 세게 닫고 빗장을 걸었다. 문 밖에 쾅쾅거리는 소리는 더 커졌다. 서연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늙은 할망구. 우리한테 뒷길을 안 남겨주는구나. 죽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거야. 나는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천천히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방 안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들었다. 마치 두꺼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 복도에는 점차 고요해졌고 이따금 발소리가 멀어져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손바닥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나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집을 샀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꿈 같았던 그 장면을. 준호와 서연이 결혼했을 때 나도 기뻤다. 아이들을 잘 정착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도시의 새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다. 좋은 학군의 체면도 선다고 했다. 그때 내 손에는 누렇게 바른 통장 한 권이 있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나와 그 아이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나의 안정감이었다. 나의 안정감이었다. 나의 안정감이었다. 나의 안정감이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손이 떨려 꿈을 보태주면 그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천만 원을 찾던 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지리 마음을 타. 그때 나는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날 저녁의 광경은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연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웃으면서 전화 너머에 말했다. 저희 집사요. 다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전화 너머에는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어떤 빛이 있었는데 나는 엄마라는 세 글자의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내 2천만 후계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다. 며칠 후 그들은 인테리어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준호는 화가 나서 네 돈 얼마 되지도 않아. 주로 우리 힘으로 한 거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내가 힘들게 모아준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아이가 생겼고
그 몇 년 동안 나는 거에 반쪽짜리 목숨을 아이에게 바쳤다. 아이가 밤에 울면 나는 밤새도록 안고 걸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깨울까봐. 새벽에 일어나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빨아말렸다. 손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아파 똑바로 설 수도 없었다. 낮에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골라 몸보신용국을 끓여야 했다. 서연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끔 엄마, 애를 너무 오냐오냐 치워요. 너무 구식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키워야죠. 너무 훈계했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지만 손주의 따뜻한 작은 얼굴을 안으면 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사랑은 여자의 본능이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마음속은 아팠다. 밤새도록 뒤척이게 만들었다.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명절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추석 때는 일찍부터 줄 서서 유명한 떡집의 약과 두 상자를 샀다. 다 같이 명절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싶었다. 나는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손이 꽁꽁 얼었다. 약과와 함께 그들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따뜻한 엄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흘기며 이렇게 기름진 걸 누가 먹어요? 정말 촌스럽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아무렇게나 상자를 옆에 놓았다. 나중에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나는 그대의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은 텅 비었고 마음은 겨울 우물에 빠진 듯 차가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유난히 기었다. 나는 빈 봉투를 들고 나 자신이 인여인간처럼 느껴졌다.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돈을 봉투에 넣어 손주 세뱃돈으로 주려고 했다. 아이는 돈을 받으며 눈웃음을 지었다. 나는 준호가 능글맞게 세뱃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나는 그가 몇 장의 작은 지폐를 큰 지폐로 바꿔 자기 지갑에 넣고는 어린아이처럼 으스대는 것을 발견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아려왔다. 그 기쁨을 옮겨주고 싶었지만 그 기쁨은 멀리 미끄러져 갔다. 그 기쁨은 멀리 미끄러져 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필요와 나의 바램은 결코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았다. 아팠을 때의 그 고독감은 더욱 벼저리게 아팠다. 재작년 겨울 나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 밤새 숨쉬기 힘들었다. 준호가 혹시 휴가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 줄까 해서 급히 전화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 너머에서 엄마, 제가 지금 회사 일로 바빠서 못 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 택시 타고 가세요라는 말은 한 바가지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두꺼운 속옷을 입고 혼자 택시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송이가 흩날렸고 내 손은 창문 손잡이를 쥐고 붉게 얼어붙었다. 병원에서는 늘 나 혼자였다. 기침을 하면서도 접수를 기다리고 진료비를 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방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 바람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철저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자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내 버팀목은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쌓여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것 같았다. 매번 무시당하고 겸시당하고 멸시당한 일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서로 겹쳐지고 쌓여 언젠가는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다. 차 구매 사건은 그저 마지막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돈은 내가 냈고 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차는 그들의 자랑 도구가 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엄마, 자전거 타고 가세요. 라는 말을 내뱉어 나를 철저히 모욕의 벼랑 끝에 내몰았다. 그 말은 나를 깨닫게 했다. 그들 마음속에 나는 영원히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존재일 뿐이지 존엄과 욕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눈물이 때때로 흘러내렸지만 대부분은 차분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나는 이 경험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길을 비춰보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든 돈과 모든 희생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모든 상처 주는 말을 가계부처럼 기록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재계획하는 참고, 자료가 되도록 했다. 지난 세월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내게 굳건함과 자존감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이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의 삶을 붙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실제적이고 견고하게 꾸려나가고 싶을 뿐이다. 그 묵은 빛들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족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이번 차 구매 사건 직전 내가 돈을 냈고 내 이름을 썼다. 하지만 그들의 엄마, 자전거 타고 가세요라는 한마디는 모든 상처를 완전히 찢어버렸다. 결국 지난 세월의 인내와 희생은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결코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기계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다. 차 구매는 그저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 정말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든 것은 지난 세월 쌓여온 묵은 빛들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어리석게 굴어서는 안 돼. 너는 이미 70세가 넘었어. 남은 생이 얼마 없어. 남은 생이 얼마 없어. 남은 날들은 그들의 길을 가야 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부터 나는 신중한 마음과 힘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장 보러 나가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2번씩 쳐다봤다.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들었어? 그 차가 아들 레일 것이 아니라 할머니 이름이래. 그러게, 그때 할머니더러 자전거 타고 가라고 했다며? 정말 인정머리 없네. 제일 웃긴 건 친정 엄마가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있다가 망신당했다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을 나는 또렷이 들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려웠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무감각해졌다. 70세 넘게 살다 보니 낯짝도 두꺼워졌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비로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사연의 친정이도 전해졌다. 듣자 하니 그날 사연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갔단다. 친척들 앞에서 폼 좀 잡으려고 저녁 식탁에서 어떤 사람이 와, 일시불로 차 샀다며? 대단한 애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일부러 우리 준호가 안목이 좋아서 수입 7인승으로 샀어요. 라고 덧붙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한 친척이 웃으며 덧붙여 묻기 전까지는 누구 명의로 했어? 아들 매회 명의로 했겠지?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버무렸다. 친척이 다시 덧붙였다. 설마 할머니 명의는 아니겠지? 내가 듣기로는 계약서에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다던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서연 어머니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화가 나서 파랬다가 하였다가 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좋아.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폼 잡았는데 알고 보니 차가 너희 것이 아니었다니. 오히려 남들 웃음거리나 됐잖아. 이 한마디에 서연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은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했다. 나중에 서연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나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건 내가 이용당한 거야. 조수석에 앉아서 광대짓이나 했다니. 소식은 금세 전해졌다. 이웃들은 더욱 신이 나서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이 내게 몰래 말했다. 김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들 스스로 친정에서 얼굴도 못 들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괜히 망신만 당했다더군요.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라고 생각했다. 더 비참한 것은 준호였다. 그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를 비웃었다. 일시불로 차 샀다며? 네 엄마가 돈 줬다며?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를 엄마 껌딱지라고 불렀다. 30대 넘어서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는데 얼굴 안 뜨겁냐. 이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자전거 타고 가세요라고 말하라고 했는가? 누가 친엄마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라고 했는가? 이제 체면을 잃은 것은 그 자신이 심은 인연의 결과였다. 사연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에 갈 때마다 친척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너 시집간 남편은 쓸모없네. 차도 노인한테 의지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출세야? 어떤 이모는 하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사연아, 너희 남편한테 뭘 보고 시집갔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서연은 울분을 삼키고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화풀이를 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아래층에서 소리 질러온 아파트 단지가 다 들릴 정도였다. 당신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았으면 내가 친정에서 이렇게 비웃음당했겠어?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준호는 눈이 벌개져 소리쳤다. 왜 나만 탓해? 처음에 수입차 사자고 오긴 건 누구야? 체면 세우자고 한 건 누구야? 내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 엄마가 돈 안 내줬으면 우린 차 구경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도 잘도 말한다. 서연은 날카롭게 비난했다. 당신은 손 벌려 돈 달라고 하는 것 외에 뭘 할 줄 알아? 그저 부모 등골만 빼먹으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을 한심하다고 하는 거야. 닥쳐. 준호는 화가 나서 눈이 시뻘개졌다. 손을 들어 올렸지만 결국 내리치지는 못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라 싸웠고 이웃들은 창문가에 서서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저 젊은 부부 자기들 능력은 없으면서 노인 탓만 하네. 정말 망신이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팔자도 기구하다. 저런 아들 며느리를 만났으니 이런 잡담을 나는 다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 아프지 않았다. 밤에 나는 혼자 집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멀리서 그들의 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마치 하늘 저 멀리 떠다니는 것 같았고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의 인과응보는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것이었다. 인생이란 공평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누가 마음속에 저울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날 내가 문을 닫은 후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섰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업점에 가서 십수년 동안 썼던 낡은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는 것이었다. 그 번호는 준호와 서연이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번호였다. 이전에는 그들이 연락이 안 될까봐 늘 바꾸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고 싶지 않았다. 새 유심칩을 발급받고 번호는 몇몇 오랜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왕래하는 이웃들에게만 알려주었다. 휴대폰 연락처가 깨끗해지자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버린 듯 홀가분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옷장 구석에는 준호 어릴 적 낡은 옷들이 아직 놓여 있었다. 소매 끝이 다 닳아 있었다. 그때는 버리기 아까운 추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잘 기어 봉투에 넣어 옷장 맨 위에 두었다. 손주가 남겨놓은 작은 장난감, 미니카, 블록들도 하나씩 주워 담아 종이 상자에 넣어 테이프를 붙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결심이었다. 방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깨끗해졌다. 정리를 마친 나는 바닥을 깨끗이 닦고 테이블도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갑자기 이곳이 나만의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남긴 흔적이 없으니 내가 진정한 주인이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동창 이영희를 만났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나보다도 더 쾌활했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이리 와. 나랑 주민센터 활동 등록하러 가자. 나는 멍하니 있었다. 활동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활동을 등록해? 왜 못해? 이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사회반도 있고 합창단도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은 다 가. 가면 알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그녀에게 이끌려 주민센터 활동실로 들어갔다. 안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벽에는 실버 학당이라는 큰 글씨가 걸려 있었다. 몇몇 할아버지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북적이는 장면은 몇 년 만에 보는 것이었다. 이영희의 권유로 나도 등록했다. 서예반과 합창단 각각 하나씩. 처음 붓을 들었을 때 내 손은 약간 떨렸다. 먹물이 종이에 건져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나는 좀 민망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김 할머니, 처음엔 다 그래요. 글씨 쓰는 건 마음을 닦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합창 수업은 더 신났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옛날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작아서 음이 트일까봐 걱정했다. 이영희가 웃으며 나를 밀었다. 크게 불러. 아무도 뭐라 안 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소절을 크게 불렀다. 뜻밖에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주 두세 번씩 주민센터에 갔다. 서예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되었고 노래도 점점 더 자유롭게 불렀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또 베란다에 화초들을 가득 채웠다. 파란색, 초록색, 삼각잎, 화분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분무기를 들고 물을 주며 여린 초록 잎사귀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꽃잎에 쏟아졌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하루가 무엇보다 아름답다고 느꼈다. 점차 이웃들도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떤 사람은 아래층에서 김 할머니,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늘 혼자 다니시는 걸 봤는데 요즘은 아주 활기차 보여요. 점점 더 젊어지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밀려왔다. 그래,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돈을 쓰고 잔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지하는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베란다에 앉아 온통 푸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것을. 사건의 전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나는 서예반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래층의 박씨 할아버지가 다급히 나를 붙잡았다. 김할머니 들었어? 준호랑 서연이 곧 이혼한대.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듣자 하니 차 문제 때문에 그렇대. 빚도 터져나오고 부부가 법원까지 가서 난리가 났대. 나중에 이웃들로부터 서연이 친정에 갔을 때 자기 엄마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들었다. 조수석에 앉아서 광대짓이나 했다며 얼굴을 다 팔았다고. 그녀는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친척들은 시집간 남편이 부모 등골만 빼먹는데 뭘 잘났다고 웃으대냐? 며 비아냥거렸다. 친정 식구들까지 그녀를 싫어하니 그녀의 위치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졌다.
준호는 더 비참했다. 회사 동료들도 그를 비아냥거렸다. 일시불로 차 샀다며? 네 엄마가 돈 줬다며? 그는 얼굴이 목까지 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에서 나와 낡은 작은 방을 빌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다. 바람이 불면 몸을 웅크렸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만하더니 이제 꼴 좋다. 이런 소식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차는 계속 아파트 단지에 서 있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얼음처럼 차가운 철덩어리 같았다. 매일 그 검은색 번쩍이는 차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웃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차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일 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내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 물건이 전혀 필요 없잖아. 차는 내게 그저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일 뿐이었다. 돈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였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래서 나는 서랍에서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을 꺼내 밤마다 뒤적였다. 모든 도장과 조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직접 자동차 매장으로 갔다. 길에는 바람이 상쾌했고 햇살은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 내 마음을 따라오는 듯했다. 자동차 매장 지점장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공손하게 다가와 맞이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준호 씨한테 전화해 볼까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차주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러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내 말이 분명해지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고 느꼈다. 일 처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지점장은 영업사원과 재무 담당자를 불러 계약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차 상태를 확인하고 내 손에 들린 차량 등록증과 영수증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차를 반품하려는지 물었고 어떤 사람은 가식적으로 걱정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차는 저에게 쓸모없어요. 그 돈을 쓰는 것보다 손에 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낫죠.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서류를 건넸다.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조항들은 차갑고 딱딱해 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권리를 조금씩 되찾아오는 것 같았다. 재무부서에서 송금 처리를 할 때 나는 옆에 서서 그들이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송금 영수증을 내 손에 건넸다. 은행 계좌의 그 숫자들은 또렷하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내 가슴에 묶여있던 밧줄이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져 더 이상 느슨해지지 않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뼈 속까지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흘렀다. 이웃들은 나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나는 집 문을 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이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통장을 펼쳐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다. 한 자리 한 자리 세어보고 마침내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누르자 눈시울이 젖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억울함이 없었다. 그저 만족감과 평온함뿐이었다. 이 나이에 내 운명의 한 조각을 다시 내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 가져다주는 허영심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었다. 차는 반품했고 돈은 돌아왔다. 남은 날들 동안 나는 이 돈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안정적인 연금에 가입하고 상비약을 사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잔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나는 영수증과 통장을 철제 상자에 넣어 잘 잠갔다. 방 안은 고요했다. 벽시계가 찌깍찌깍 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창밖의 제스민 화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상상했다. 마음속에는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 처음으로 노년도 존엄하고 통제될 수 있다고 느꼈다. 집에 돌아온 지열을 방은 조금 더 밝아졌다. 부엌에는 아직 따뜻한 생강차가 보온병에 담겨 있었다. 나는 통장과 영수증을 작은 식탁 위에 놓았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동작은 예상외로 안정적이었다. 먼저 냄비를 꺼내 생강 몇 조각과 살코기 2덩이를 넣었다. 국수는 그릇 안에서 살랑살랑 떠다녔고 국물은 맑고 담백했다. 마치 그동안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듯했다. 먹는 내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어려운 일을 해낸 후의 홀가분함 같은 것이었다. 다 먹은 후 나는 그릇을 깨끗이 닦고 통장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듯이. 그것을 낡은 철제 상자에 넣고 2바퀴 돌려 잠갔다. 차가운 열쇠가 가슴에 닿았을 때 어떤 포옹보다 따뜻했다. 손바닥에는 온기가 있었지만 마음속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그것은 숫자가 가져다주는 허영심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이었다. 베란다의 꽃들도 며칠 동안 알아차린 듯했다. 작은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났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흘렀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빛과 그림자가 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나를 대심해 지나간 그림자들을 말려주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나무새는 다른 사람에게 점이 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붓을 들고 먹물을 갈았다. 종이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붓을 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붓놀림은 차분하고 힘찼다. 안에 자를 묵직하고 단정하게 썼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천천히 번져갔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나는 내 삶을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살아가겠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이웃집게가 짖었다. 두세 화분의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 차가운 열쇠를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다. 아주 가볍게 마치 지나간 시간을 마땅히 놓아두어야 할 곳에 놓아두는 것처럼. 차는 반품했고 돈은 돌아왔다. 부모 자식의 정은 끊겼지만 나는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김순자. 그녀의 삶은 평범한 어머니의 축소판이었다. 젊은 시절 죽기 살기로 일해 아들을 위해 집 살 때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내주었고 아이를 돌볼 때는 거의 반쪽짜리 목숨을 바쳤다. 명절 때마다 선물과 정성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멸시와 냉대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말들 뿐이었다. 심지어 병들어 가장 돌봄이 필요할 때 아들의 엄마, 제가 바쁘니 택시 타고 가세요라는 한마디의 눈보라 속을 홀로 헤매야 했다.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차 구매 사건이었다. 돈은 그녀가 냈고 계약서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침내 그 차를 타고 아들네 식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조수석에 앉은 친정 엄마와 짐으로 가득 찬 뒷좌석뿐이었다. 그 순간 옆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을 꺼내 모두에게 이 차가 누구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 앉을 자리 없으면 이 차 너희도 몰 생각하지 마. 이 말은 거침없이 나왔고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다. 나중에 그녀는 차를 반품하고 돈을 되찾아 노후 자금으로 비축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을 끊었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주민센터 서일반과 합창단에 등록하고 베란다에 화초를 심으며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렇다면 준호와 서연은? 준호는 부모 등골 베먹는
한심한 남자로 비웃음당했고 서연은 친정에서 잘못 시집갔다며 비난받았다. 부부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니 손자가 얻은 것은 단순히 체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돈은 자신이 쥐고 있어야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부모 자식의 정이 변질되었다면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회 뉴스, 시청자 사연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와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